네, 여야 어때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주 특별히 저희가 모셨는데요. 박윤수 MBC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곽우신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네. 혹시 두 분은 그러니까 두 분 다 국회 출입하시는데 혹시 마주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완전 초면입니다. 네, 초면입니다. 아, 그래요? 국회가 넓더라고요. 국회 네. 출입 기자가 엄청 많죠. 출입 기자도 엄청 많고 보통 이제 그 출입처가 다르면은 서로 이제 뻗치게 하는 장소도 다르고 대기하는 장소도 다르고 하다못해 취재 기자실들이라도 좀 같은 곳 쓰면은 오며 가며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또 방송사랑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쪼르르 또 다른 방에 있기 때문에 기자실에도 사실 마주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곽우신 기자는 여당 출입이시고 네. 박윤수 기자는 야당 출입이시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딱 좋네요. 네. 알토란 같은 이야기 쏟아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화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이 변한 거냐 아니냐 뭐 이야기가 많던데 두 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변하려고 애썼지만 충분치 못했다. 네. 이게 진심에서 그러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연출 자체는 좀 변화의 이 양상을 좀 보이려고 노력한 티는 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에 2번이나 내려와서 또 직접 이제 인선을 소개를 하고 평가도 하고 즉석에서 간단하게 뭐 질문도 한두 개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것만 양태만 놓고 보면 반면이 이제 이전과는 확실히 많이 좀 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될 건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요. 일단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여론이라든가 언론의 비판을 좀 신경 쓴 눈치가 조금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형식적으로는 좀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좀 소통의 기대치에서 못 미쳤다. 답변이? 네, 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인선의 내용만 놓고 봐도 그렇고 과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소통으로서 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인물인 거냐 이게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현장에서 나온 질의 답변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심도 있게 또 그리고 좀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까 만한 좀 시간이라든가 기회가 좀 적은 것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어제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설득적으로 대통령이 정말 변하려고 하는가 이렇게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후속 스텝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내용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박윤수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실 인사 또는 내각 인사 이런 거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거는 처음에 조각할 때 외에는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받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례적이었다. 1년 5개월만? 네,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다만 이제 2번 브리핑을 하고 2개씩 질문을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막 내용이 민감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질문이었고 뭐 답변 역시 피해가는 모습이었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아니면 김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못했고 뭐 윤한 갈등 마찬가지고요. 그 대통령이 질문 좀 받았다고 변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말하기는 좀 섣부르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랑 만남도 있고 뭐 총리 인준도 있고 또 뭐 취임 2년 다가오니까 기자회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좀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즉석에서 막 손들면 대통령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 용산 대변인이 네. 아무개 그러니까 기자 질문하세요. 이렇게 딱 지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즉석에서 지목을 하는 거 사전에 정해진 거 이것도 좀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보통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전에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된 상태면요 충분히 좀 조율이 돼가지고 저희 이렇게 순번도 뽑고 그러니까 질문 기회가 제한돼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 기자들은 많으니까 뭐 제비를 뽑는다는가 이제 이런 조율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모두가 이제 합의 가능한 그러니까 뭔가 다른 내가 질문 기회를 못 받더라도 그래도 뭐 이번에 못했지만 다음에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뭐 제가 뭐 저희 이제 용산 출입하는 선배한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로는 뭔가 그런 과정들이 좀 흡족하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 다 벼르고 있었잖아요. 한 번 기회가 오게 되면 나도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많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좀 질문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하시죠라고 하게 되면은 급하게 또 준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 사전 지정은 안 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냥 확 가는 게 도어 스태핑 재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뭐 사실 뭐 기자회견도 그렇고 도어 스태핑도 그렇고 도어 스태핑은 뭐 이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로 할 거냐 네. 이거는 또 좀 의문이 많고요. 네. 뭐 기자회견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통령실 실무진이 계속 이게 준비는 해두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심을 안 한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류는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좀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 현장에서 대통령이 답변하기 곤란한 불편한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뭐 좀 답을 회피한다거나 뭐 다른 질문 없냐라고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버린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됐던 거고 그런 과정이 특히나 막판에 이제 뭐 슬리퍼를 신었니 뭐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했니 뭐 이런 예의 논란으로 막 번지게 되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도어 스태핑 재개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단 입장에서는 용납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운 지적 사항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정면으로 돌파할 만한 용기가 있느냐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건데 워낙 지금 불편한 현안이 이만큼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지금 어제 또 나왔던 얘기가 뭐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 얘기도 네. 나왔고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 여는 것도 뭐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지금 전언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편집 보도국장단 간담회 이것도 뭐 예, 제가 확인한 걸로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도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구체화가 되려면은 각 이제 간사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죠. 해가지고 회사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출입 기자단도 이제 보통 이제 출입하는 그 회사의 종류별로 이렇게 또 간사들이 따로 꾸려져 있으니까 간사를 통해서 연락이 가서 이런 식으로 한번 기자간담회를 대통령실이 마련해 보려고 하니 뭐 신청도 받고 뭐 의제 조율도 좀 하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라고 내려가야 그 다음부터 그런 기자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 나오니까 다들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혹시 이런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럼 세팅이 좀 되기 위해서 우리끼리 논의를 해봐야 되나 싶은 우리 사실 기자들 항상 언제나 하고 싶어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연락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오지 않아서 조금 시일이 걸린 다음에 이게 실제로 그런 연락이 가서 성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보도 나온 것만큼만 구체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내부적인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임명이 됐잖아요.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평가는 어때요?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부의 전반적인 평가는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 주류하고 너무나 결이 잘 맞는 분이기 때문에 나쁜 평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나쁘게 평가할 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개혁신당 가거나 쫓겨나거나 낙선하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대체적인 평가는 호의적이다. 특히 이제 정의용 수석 대변인 어제 논평에서 그야말로 소통의 적임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여당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아까도 잠깐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금 야권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권 주류가 좋아할 사람 비서실장 앉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좀 쓴소리도 하고 조언할 만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홍철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미묘하다. 왜냐하면 이제 홍철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른정당 출신이기도 하고 정진석 의원과는 좀 결이 좀 다르죠. 어쨌든 뭐 언론은 그 유승민 전 의원과 뭐 비서실장실 했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승민계로 불렸던 적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준석 대표 축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당 주류하고는 평가를 좀 달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김포 출신이고 이번에 이제 서울 김포 그 메가시티 관련 구상 편입 관련해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쪽에는 정무수석 쪽에는 그래도 조금 이 비서실장과의 밸런스를 좀 맞춘 게 아니고 비서실장은 진짜 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을 좀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만한 심기경호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고 이게 정무수석은 그래도 좀 야당과 소통이 좀 될 만한 당에서 막 완전 주류까지는 아닌 그런 사람을 기용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 평가는 어때요? 비판적입니다.
그 그래요? 친윤 그 핵심이잖아요. 아무래도 정진석 의원이 네. 그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려는 뭐 국민 병력을 외면한 거다. 네, 네. 매우 실망스럽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고 음. 특히 이분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1심에서 6개월인가 그 실형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 부각했고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평가가 박한 게 그래도 이제 제가 물어본 거는 윤핵관 중에서는 그래도 좀 뭐 이동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비해 나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뭐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래요? 뭐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쇄신과 맞지 않다. 돌고 돌아서 또 결국에는 윤핵관인 거냐.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당 대표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뭐 악수하자고 그러니까 쇄신을 이제 악수에 비교를 한 거죠. 국정 네. 쇄신하고 이제 야당과 협치하겠다. 악수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길래 잡았더니 다른 손으로 뺨을 때린 거와 같은 그런 인사다. 그 정도로 평을. 네, 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동안 또 그 이재명 대표 사법 그 예, 재판 예.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뭐 거의 뭐 범죄자 취급하고 막 이랬던 또 전력들 그런 거 꺼내면서 이제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김포 편입 이슈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때 이제 뭐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뭐 좀 비판적이거나 뭐 약간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인선은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와 뭐 회동 이후에 그러니까 할 것처럼. 그게 야당과 협의를 해야 돼서 늦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카드를 못 만들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선이 이제 계속 맴맴 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총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뭔가 이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면 욕바지로 가야 되고, 가서 또 거야를 상대로 국회 올 때마다 또 이제 논박도 해야 되고, 또 맞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도 족보에 오르는 건데 영의정인데. 물론 영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죠. 어쨌든 농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무총리 카드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선뜻 그래 나 좋겠다 나 하고 싶어라고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좀 맞춰볼 만한 카드들한테 연락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검증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선뜻 오케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좀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당사자들의 고사 속에서 지금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좀 물 건너 가는 분위기로 좀 강하게 느껴지고 물론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길 또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 거고 이제 이재호 이사장이라든가 뭐 오현천 서울대 총장 하마평만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게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런 정도 카드를 고려해보는 이 정도의 하마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윤수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주호영 의원 정도면 네. 점점점. 네네. 민주당에서 이런 그 분위기 있다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예. 민주당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단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인물 자체에 대한 반감 이런 거는 좀 적을 것 같다는 평가가 네. 많았고 예.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지겠냐 주호영이라는 인물이 오히려 거꾸로. 일단 이분이 약간 친윤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지역이 기반이 TK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국정운영 쪽에서 국정운영 할 때 이제 약간 또 이번 총선이 TK에 좀 너무 경도돼서 약간 그르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그게 괜찮겠느냐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약간 우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총리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맴맴 돌고 말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결국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계속 뭐랄까 국정 쇄신, 뭐 기조 전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계속 누구를 내세워야 좀 민주당의 이렇게 추인을 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좀 꼼수, 네.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빙빙 도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약간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추천한들 그게 민주당이 추인이 가능하겠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박영선 카드는 끝난 얘기죠,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활동했던 걸 보게 되면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호영 의원은 그래도 원내대표 시절에 그 안에서 원내 의원들끼리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좀 양보도 하려고 하고 타협하고 뭔가 좀 도출해 보려고 애를 좀 많이 썼다는 평가들이 여의도에는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12구 이태원 참사 이제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에 좀 반대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나서
써가지고 그래도 좀 풀어보자라고 이제 했던 차원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갔다고 막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고 막 친윤계가 반발하고 막 용산에서 막 불쾌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던 사람으로 좀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박 기자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당의 강성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여당에서는 썩 마음에 드는 카드가 아닌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총리 카드로 쓰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쪽에 컨택은 못했습니다만 이제 좀 그 다른 쪽에 좀 물어보니까 이게 독이 든 성배를 들겠다는 건데 이게 신빙성이 좀 낮은 하마평 같다. 네,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연금개혁 특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는 좀 처리를 하셔야죠. 그렇죠. 네.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임기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번 아니,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영수회담 어떻게 잘 될까? 오늘 일단 좀 실무 협상은 그러니까 다시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오늘 원래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어제 마지막까지 업데이트가 됐던 게 네. 이제 막 취소가 됐다 뭐 아니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바로 연락해가지고 오늘 만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들을 보게 되면 이르면 오늘 중 만날 수 있다라는 정도인데. 아니, 그렇죠. 저는 좀 일단 정계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영수회담 이야기가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체를 월요일에 했잖아요. 네. 그럼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천준호 비서실장이 굉장히 불쾌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저는 일단 일 처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무수석 카드라는 게 월요일 막 갑자기 잡힌 게 아닌 이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시급을 다툰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영수회담이 정말 시급을 다퉈서 긴박하게 뭔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보면. 그럼 뭐 이게 뭐 순서가 지금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니냐라는 거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면 다 틀리는 사람이고 넘어갈게요. 네. 사실 궁금한 게 이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찬 초청을 지금 거절을 했잖아요. 네.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뭐라고?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안에서는 당연히 좋은 평가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통화한 한 낙선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친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 참 정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 거절을 하고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존재감을 내세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찬을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정무적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부적 판단이 아니라 그럼 정서적 해석밖에 안 남는 거죠. 만나기 싫었다. 네, 만나기 약간 이제 싫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저희가 이제 이전부터 윤한 갈등 뭐 1차니 2차니 뭐하고 했었고 물론 그때마다 항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깍듯하게 이제 좀 고개를 숙이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봉합이 돼 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항상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할 만큼 하는데 용산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라는 거고 용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 대한 뭔가 이제 불신의 눈빛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라는 거죠. 저거 지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나를 세우지?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뭐냐면은 큰 선거가 앞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숙인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선거는 끝났고 다음 선거는 2, 3년 후고 그럼 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측에 눈치를 과하게 볼 필요가 이제 없어. 그 허들이 하나 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 자기의 뭔가 이야기를 좀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만 봐도 저는 고도로 정제돼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 가지고 판단에 쓴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한 사이는 틀어질 만큼 틀어졌다. 내부적으로는. 네. 정서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네. 박윤수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용산하고 갈등이 있었고 네. 총선 과정에서 쌓인 게 많았던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글을 쓰게 된 게 저는 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막 세게 물어뜯다 보니 폐쇄자 뭐 이런. 그렇죠. 네. 그 이제 이게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인 대응하고 자신을 좀 변호하는 차원에서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관건은 또 막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이분이 다시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 나올 거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뭐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뭐 나 여의도로 돌아와서 정치할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뭐 밝혔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예.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월요일에 오찬하자면서 금요일에 연락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절차 얘기하면서 이게 파토 유도 아니냐.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절하기 전에 파토를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리고 파토를 만약에 정말 유도하려고 했으면 굳이 뭐 이제 뭐 윤재옥 원내대표 측이나 그런 쪽까지 연락을 했을까 싶긴 합니다만 다만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그런 점도 좀 불만인 거죠. 아니 좀 미리 사전에 그래도 전임직 비대위원장이 사실 끝나고 나서 전화도 한 통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수고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찬 초대 좋은데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해석은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를 볼 때 직통화를 해도 부족한 네, 그렇죠. 사이인데 가능한 사이인데. 예. 전화 한 통도 없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 시켜서 부르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 이재명 일정도 대표 너무 만난다고 잦고, 하고. 예. 이게 너무 타이트한 일정으로 그냥 틱해서 올 거면 오고 말려 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됐다면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 내 몸도 지금 총선 치료하고 썩 좋지 않은데 내가 굳이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약간 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결별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로 보았을 때는 뭐 완전 결별 저는 이것까지는 아직 조금 가야 될 스텝들이 있다 메시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아직까지는 모호한 거리두기 이제 이런 평가들을 저도 하고 뭐 이제 당에도 그런 평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적 정서적으로는 확실히 좀 이제 좀 거리감이 멀어졌다 이것만 좀 분명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여권 뭐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이번에 야권으로 갈 텐데 지금 일단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우리 박윤수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2년 전에도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이제 8월에 전대인데 예. 막 6월부터 솔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선 그때 네, 맞아요. 패배하고 예, 근데 맞아요. 대선도 지고 지선도 진 사람이 예. 진 그 대표 하겠다고 나오면 이게 합리적이냐? 예, 맞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막 그런 반발이 많았는데 결국 나왔어요. 예. 오랫동안 뭐 고민 중이다, 수고적이다, 예. 수고 중이다, 뭐 이러다가 이제 7월 중순 제가 기억하기로 7월 17일로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도 뭐 그 총선 한 달 전에 아이고 너무 삼디다 뭐 너무 괴로운 일이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뭐 다른 입장은 없어요. 근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총선을 대승을 했죠. 예.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비명계 이제 안티들은 다 대부분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다 이제 빠져나갔고 완전히 이제 친명 인사들로 국회를 채웠고 네. 그리고 대승을 했고 예.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은 그런 개혁 법안들 이런 거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불러내려는 의원들 목소리랑 그다음 당원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대선이 3년 남았는데 그렇죠. 대표직 내려놓고 이제 그럼 3년 동안 뭐 할 거냐? 그렇죠. 뭐 할 거냐. 대선 그냥 준비를 한다는 게 3년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딱 가장 악몽은 잊히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회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다 쌓아 올린 지금까지 이 공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윤 대통령과 각 세우면서 존재감 뽐내면서 이게 대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 제가 볼 때는 후자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봐온 이재명 대표는 그럴 뿐입니다. 사실 이제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고 보통 NCND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하겠다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경우가 여러 많긴 합니다만 네. 뭐 확실하진 않죠. 그러니까 지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지자들이 너무나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을 일단 이거가 측면이 클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굉장히 좀 당원 중심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쨌든 이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원들도 그렇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에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대로면 당 대표에 나갈 만한 짬 정도 되는 그런 선수에 되는 사람들이 모두 국회의장으로. 국회의장에 나가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연임하 나왔는데 굳이 옆에서 경쟁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본인한테 그런 면에서 지금 또 약간 이제 풍선 효과처럼 이쪽이 하니까 저쪽으로 막 쏠리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박 기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연임에 도전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이제 여러 정황들 말씀해 주셨으니 굳이 제가 균형을 찾기 위해서 네.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쪽에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은 일단 그 전에는 선거가 적고 당 자체가 조금 이제 여러 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그립을 놓게 되면은 정말로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좀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당이 어쨌든 다시 총선도 이겼고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미 친명계가 주류로 완전히 확고하게 잡았고 즉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가 막 만개칠람하고 다
필요가 좀 없어진, 좀 정리가 된 상황이다. 반대할 만한 세력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무리를 해가지고 또 나가서 이걸 할 만한 좀 절실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이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본인과 소통도 가능하고 본인과 좀 잘 이렇게 조율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당대표도 나가고 원내대표도 할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이제 이런 시비가 또 붙겠죠. 배후 조정 내지 그렇죠. 수렴청정. 뭐 그건 물론 이야기인데 뭐 그건 사실은 뭐 언제나 항상 당에 좀 선수도 있고 큰 존재가 있으면은 대권 주자급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재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빨리 털고 가기 위해서 그쪽에 집중하는 식으로 당분간 갈 수도 있지 않나. 이건 8월 얘기니까 좀 또 할 수 있고 네, 나중에 또 하시죠. 당장 뭐 한 게 5월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잖아요.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의원들이 진짜 원내대표 선거는 항상 말을 함구를 하는데 진짜 뚜껑 열어보기 아무도 모른다는 게 원내대표 그렇죠. 선거예요. 예. 근데 다만 지금까지 일단 나선 분이 저기 박찬대 최고위원이 삼선하면서 이제 뭐 서영교 최고도 일단 뭐 포기했고 원래는 어제 기자회견이 출마 기자회견으로 잡아놨는데 그걸 포기로 김성환 그러셨죠. 의원도 포기했다는 보도. 김성환 의원, 김병기 의원 다 포기했대요? 그럼 단일합니까? 그 상당히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김민석 의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상황실장 맡으면서 총선도 승리로 이끌었고 네. 또 이재명 대표랑 신뢰 관계가 또 돈독한 걸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친명 쪽에서는 그 두 분 정도가 이제, 그럼 근데 지금 당내 비명이 있습니까? 비명을 내세우면 안 되는 분위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 대 비명 후보 이런 구도가 이게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데 그래서 뭐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지 않죠. 뭐 한정혜 의원님도 계시고 뭐 저기 강훈식 뭐 몇 분 계시죠. 뭐 박범계 의원도 저는 친명으로 분류하지만 뭐 언론에서는 뭐 좀 개파색이었다라고 친명 하지만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이 팔짝 때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경선이잖아요. 국회의장 지금 경선이잖아요. 국회의장. 예. 그러니까 지금 3파전이라면서요.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예. 3파전 맞아요? 뭐 제가 알기로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선수가 제일 많고 육선이 되는 거죠? 조정식, 추미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전반기 하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언론도 예상을 했고 이랬는데 정성호 의원이 나섰잖아요. 저 인터뷰에서도 뭐 의지를 활활 불태우셨죠. 하셨죠.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한다는 도전을 한다는 거는 추미애는 아니다라는 좀 약간 이런 해석이 아니냐라는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풀려야 되는 게 그럼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의 관계요? 두 분의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민주당 내부 경선은 지금 구도 짜기가 너무 힘든 게 둘 다 친명이잖아요. 친명이죠. 근데 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설마 뭐 예전에 한참 그러니까 특정한 이 계파가 한 당의 주류를 완전히 장악하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이제 찐이 누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색깔별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럼 선골 대 진골입니까? 약간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러니까 진짜 박근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진박 간별사가 나오고 막 친박 중에서도 이렇게 막 그 농도로 가지고 막 분류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그런 계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더 이재명 대표 어떤 개혁 의지라든가 입법 과제를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아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기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꼭 그렇게만 흘러가겠습니까마는 또 기본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어쨌든 한번 이렇게 뚫은 거잖아요. 다른 오선 의원들 중에서도 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상황.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국회의장은 최다선이 하는 거였으니까 아니 여러분 뭔가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풀리는 거야? 그럼 5선도 도전해 볼 수 있는가라고 되면 다른 지금 5선 그룹들 중에서도 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다. 아무튼 언론의 해석은 정성호 의원이 나섰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추미애 의원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추미애 또 당선인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5월 이제 초에 다 이루어지는 경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혁신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그 관건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 시민사회 추천으로 되셨던 그렇죠. 서미와 김윤 그렇죠. 이 두 분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이제 그 서미화 당선인은 장애인 분야
그다음에 김윤 당선인은 그 보건의료 분야. 네. 이거 두 분 다 복지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뜻을 펼치려면 입법도 하고 하려면 이게 이제 무소속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무소속 이제 나중에 비인대 갖다 이제 꽂으니까. 네, 그렇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럼 민주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시민사회 원로들과 좀 제가 알기로 내일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모레 안에 내일이나 모레 안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상임위 배정 문제가 연결이 됐네. 진짜. 그렇죠. 그렇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명분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 어쨌든 민주당을 중심을 잡고 간 위성 정당인데 거기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은 따로 이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거기 소속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게 좀 있을 거고 그럼 조국 혁신당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럼 뭘 정치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딱 20명 어떻게 연합으로 채운다? 이 구상은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진단은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이야기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윤수 기자 어떻게 하실만 하셨어요? 네. 네. 저 출근길에 즐겨 듣는 프로그램인데 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재밌었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웃어요? 역시 자리 없으면 안 되는군요. 방송계는 살벌한데. 뭐요? 네, 프로 스포츠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도 굳건히 버티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